전문가와 함께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석 지나고 나서 지지율의 흐름은 후보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아직도 박빙의 지금 승부죠? 예, 대체로 이제 혼조세를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읽혀지는데요. 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소폭의 좀 이제 상승, 이게 일단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렇게 큰 폭은 아니어서 좀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고 주식에 비유한다면은 기술적인 반등의 좀 성격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새누리당 내에서 내부가 좀 상당히 이제 혼돈스러운 상황인데, 예. 그거를 얼마만큼 잘 수습을 하느냐 여부, 아마 여기에 좀 이제 좌우가 상당히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점진적인 상승도 이제 눈에 띄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안철수 후보 그 지지층이 좀 일정 부분 이동한 그런 결과로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좀 야당의 그 정통성을 가진 후보라는 점, 이거를 좀 이제 부각을 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로 보이고, 예.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안철수라는 그 개인의 인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내놓고 있는 좀 메시지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조금 일정 부분은 좀 문재인 후보한테 뺏기고 있는 거 아닌가 판단이 돼서 아마 야권 단일 후보 경쟁과 관련해서는 좀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은 한 이달 한 20일 넘어서는 정도 시점 됐을 때 문재인 후보가 추월할 가능성, 저는 그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새 후보 지지율 추이를 알아봤고요. 3시 반이니까 이제 잠시 뒤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정몽준 전 대표 만날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예, 아산 정책연구원까지 찾아가서 만나는 자리니까 당연히 박근혜 후보가 손을 내미는, 요청을 하는 아마 그런 이제 자리가 될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선대위원장 지금 인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 이런 요청을 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박 후보가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현재 분위기 봐서는 정몽준 의원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그런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에서 친박 이선 우태론이 제기됐는데 이거는 일단 이제 거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당내 어떤 통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대안을 이제 내놔야 되는데 이거를 아마 이제 정몽준 카드로 그렇게 삼는 거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좀 외부 인사의 영입, 여기에도 이제 공을 들였는데 그 성과는 지금 아직까지 가시적인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 대신 이제 정몽준 의원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일단은 그 당내 통합이라도 부각을 시키려는 거 아닌가 일단 판단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외부 인사 또 공동위원장 체제도 가능은 하니까 또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카드가 있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모양새는 비박 끌어안기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재호 의원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얘기가 현재까지도 없는 거 봐가지고는 아마 선대위 참여가 좀 불투명한 상황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경제민주화 때문에 좀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이한구 원내대표랑 또 김종인 위원장이랑 상당히 이견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김종인 위원장이 결별 불사하겠다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 나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신과 이한구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택해라. 이런 지금 압박성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일단 좀 봉합성 얘기를 꺼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지금 해결될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 그 의제를 선점을 했거든요. 대선 후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거를 제기를 해서 야당보다도 오히려 그 이슈를 선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그 이후 당내 이견들이 조성이 됐을 때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갔을 때 오히려 이제는 그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야권의 두 후보가 범야권의 두 후보가 이 문제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앞으로는 있기 때문에 애써 초반에 선점했던 거를 지금 그 효과를 좀 잃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실현한다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죠. 한강욱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캠프에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에 이제 외부 인사 영입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당에선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 제가 보건대는 득보다 좀 실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인물들을 이제 영입을 해서 국민 대통합의 어떤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의 득표를 좀 올리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영입을 한 그 인물들이 대부분 사실은 이제 좀 이제 퇴역 인사들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워낙 이제 좀 옛날 정치인들 이미지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치 쇄신의 어떤 이미지 이거하고는 좀 서로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반론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야당이 뭐라고 하기 이전에 새누리당 내부에서 안대희 그 위원장이 먼저 그거를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그 한광옥 전제 고문을 가리켜가지고 이제 비리 인사다 이래가서 비판을 이제 하고 나서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사실 기대했던 효과가 좀 나오기가 대단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문재인 후보 얘기도 좀 해보죠. 이제 캠프를 본격적으로 꾸리고 있는데 특이한 게 선대위원장이 10명입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좋게 보면은 예. 무슨 이제 그 개방형이고 또 이제 수평적 네트워크 이러니까 뭐 좀 새로운 시대의 어떤 새로운 뭐 선대위 뭐 이런 모습으로 또 뭐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문제는 이제 선거는 이제 현실입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아주 그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선거운동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어떤 체제 가지고 얼마만큼 밀도 있는 선거운동을 정말 끌고 나가는 그 체제가 될 수 있을지, 저는 그거는 좀 대단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은 약한 선대위의 강한 후보팀, 마침 이제 후보팀 이쪽으로는 후보 주변 그 실무진으로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인사들이 예. 대거 포진했기 때문에 이 선대위 끌고 나가는 쪽은 좀 약해지고 이 후보 중심 그쪽은 좀 강해지는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당내에서는 뭐 용광로 선대위 말만 해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세에는 지금 친노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뭐 당 경선 때부터 개파 간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일종의 이제 딜레마입니다. 선대위 지난번에 처음 이제 뭐 인선하고 그랬을 때는 뭐 화합형, 개파 초월 이런 걸 이제 내걸었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실무팀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에서 이제 같이 일했던 인사들이 이제 대거 이제 포진을 했습니다. 이른바 그 이제 그 친노 중심의 논란 이런 것이 일각에서는 또 다시 이제 재현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후보 주변의 그 실무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손발을 맞춰본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야 좀 신속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이제 잘할 수 있는 거는 뭐 이해가 이제 됩니다. 하지만은 또 이제 부정적인 영향 이 가능성도 염두에 둘 것이 하나는 이제 여당으로부터 이제 그 공격의 소재를 이제 준 점입니다. 또 이제 친노로 이제 몰고 가는 이 공격의 소재를 줬다는 면이 있고 또 호남 내려가서 문 후보가 이제 가까스로 이 호남 민심 좀 진정시키고 좀 좋게 이렇게 해놓고 왔는데. 예. 다시 이 문제가 또 이제 드러나면은 다시 그게 또 이제 좀 냉각이 될 이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물론 이제 당사자들로서는 왜 자꾸 이제 그 얘기만 하냐, 왜 그것만 들여다보느냐, 이 억울함을 뭐 하소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선거라는 게 사실 또 그렇습니다. 뭐 당사자들은 억울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시선이 그러면은 일단은 그 불을 끄고 가는 것이 또 선거 기간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좀 문 후보가 좀 이제 좀 더 고려를 했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경쟁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문재인 후보가 뭐 추격할 가능성도 이제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지금 문재인 후보의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추격세를 이제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은 뭐 안철수 후보가 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줄곧 이제 우세를 점하는 그런 지지율을 이제 유지를 해왔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지금 조금씩 지금 상승을 이제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는 아무래도 그 제1야당 후보로서의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안정감 이런 거를 그 대비를 시키면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아마 안철수 후보가 이 무소속이라는 어떤 개인이 갖는 어떤 여러 가지 한계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나 시선 이런 거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강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내놓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또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호남 민심 추이만 봐도 문재인 후보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다음 달 초순이나 중순까지 이렇게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면 단일화 후보는 어느 쪽으로 기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때는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예. 뭐 단일 후보를 뭐 정하게 되겠죠. 아마도 뭐 두 사람 사이의 그 지지율이 뭐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고 어느 정도 근접한 상황 그런 것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그때는 그 야권 단일 후보 그 선출 과정이 결국은 경쟁의 원리 이거에 의해서 풀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뭐 그 방법이야 뭐 그때 가서 뭐 여러 가지 방식 또는 그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조합을 하는 예. 뭐 이런 것이 뭐 합의가 이제 되면 이제 될 텐데요.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인 그 흐름에서는 정말 그 범야권의 단일 후보가 누가 될지 문재인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려운 정말 그 시점에 가서 좀 가늠이 될 그런 문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야권 단일 후보가 누가 될지 그거가 정말 그 경쟁 과정을 거쳐야 결론이 난다. 만약 그런 상황이면은 그거는 좀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그만큼 또 그 후보 선출 과정의 긴장도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흥행 효과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야권 입장에서 그게 또 낮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또 이제 긴장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범야권 후보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메시지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시기에 뭐 그 질문에 대해서 NCND로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는 이제 긍정의 의미를 상당히 뭐 함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신이 범야권 후보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를 구태여 뭐 부정을 하지 않았다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뭐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안 후보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얘기했던 조금 뭐 몇 가지 또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자신의 뭐 지지층에 따라서 그거는 또 이제 결정이 될 문제 아니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사실 뭐 안 후보 지금 지지층이 사실은 그 범야권 지지층이 좀 아무래도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제 내심으로는 자신을 이제 범야권의 일원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뭐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일화를 포함해서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박근혜 후보가 과연 회복세를 어느 정도까지 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결국 박 후보가 지금 그동안 조성됐던 이 난국을 타개할 만한 어떤 카드를 앞으로 계속 더 꺼내놓을 것이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지지율을 이전처럼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아마 이것이 당장의 1차적인 대선 정부의 변수가 될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야권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대략 뭐 한 11월 뭐 한 20일까지는 저는 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만 어쩌면은 뭐 며칠 더 가서 뭐 후보 등록일 뭐 전날 될지도 모르겠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어떻게 이제 결판이 날 것인지 아마 그때가 이번 대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 분석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